자, 27강 이론 변 결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익 비용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결산까지 왔네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 힘들 내십시오. 결산이라는 거는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장부 작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우선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하고 또 특혜정에다가 전기하고 오류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하고 장부를 마감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시산표를 작성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 과정을 결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산이라는 거는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중에 기록한 것만으로는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회계기간 말에, 여기 회입니다. 회계기간 말에 장부를 마감해서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에 대한 현황을 마감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조사하고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순이익이 정확한지를 파악하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길게 설명했지만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만 우리가 오류 검증을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그 시산표를 작성하기 전 시산표가 있고 후 시산표가 있죠. 그죠?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연도 중에 분계를 했지만 완벽하게 다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말에 감가상각이라든지 대손이라든지 퇴직급여라든지 연도 중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빠진 부분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우리가 기말 시점에서 분계를 추가해 보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말 수정 분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는 기말 수정 분계를 하기 전과 기말 수정 분계를 한 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장부 마감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거. 자, 재무제표 작성하는 순서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만드는데 우리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손익계산서 만들고 재무상태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산회계 1급에 가면 배우시니까 지금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말수정분계입니다. 결산정리분계라고도 하는데요. 기말에 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 기말수정분계들을 한번 보면 자, 배운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는 현금과 부족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 현금 계정 공부할 때 배웠었죠. 자, 우리 장부보다 실제가 더 큰 경우에는 기중, 연도 중에는 우선 현금이 더 많으니까 현금과 부족 대변에 잡아놨다가 12월 31일 날까지 그 내용을 모르면 현금과 부족을 잡이익으로 대체해 줬었잖아요. 그죠? 거꾸로. 자, 만약에 장부 금액이 더 크다, 실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현금 없어진 것만큼 우선은 현금과 부족이라고 했다가 우리 결산할 때까지 그 내용을 모르면 현금과 부족을 그렇죠. 잡손실로 처리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다 학습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밑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우리 당좌자산편의 현금 계정에 나와 있는 사례 그대로 붙여넣기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앞에 당좌자산편을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보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거니까. 자, 두 번째는 기말에 또 해야 될 게 소모품 정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소모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해서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소모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소모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아직은 사용하기 전이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했다가
연말에 보니까 여러분 이 중에 7만 원을 갖다가 사용했대요.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고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대체를 해주면 정확히 소모품 7만 원 비용 처리가 되고 10만 원에서 7만 원만 사용한 걸로 처리했으니까 소모품은 3만 원이 남겠네요. 사실은 이게 논리상 가장 맞죠. 그러니까 우리 소모품은 구입했을 때는 아직 사용하기 전이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가 연말에 사용한 것만큼 요 소모품 자산을 감소시키고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대체해서 하는 게 정확하죠. 이렇게 우리가 분개를 하는 이유는 사용한 거는 소모품 B로 처리하고 남아있는 거는 미사용한 부분은 소모품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지 맞는 거니까 논리상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아예 그냥 구입했을 때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미사용한 3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요 결산할 때 그것만큼 비용을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다 쓸 거라고 생각하고 비용 처리를 했지만 연말에 보니까 3만 원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줄여 가지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했다가 사용한 것만큼을 소모품 B로 하는 방법, 이걸 자산처리법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했다가 남아있는 소모품으로 대체하는 방법, 이걸 비용처리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하면 자산처리법, 비용으로 하면 비용처리법,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건데 어차피 이 두 방법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했다가 7만 원 비용 처리 하나, 10만 원 비용 처리했다가 3만 원을 취소해서 7만 원 비용 처리 하나.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순서를 뭐부터 할 건지만 정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소모품에 대해서는 사용한 것만큼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남아있는 것만큼은 자산으로 처리하자. 이게 포커스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말 결산할 때 소모품으로 했었다고 한다면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고 사용한 거를 소모품 B로 했었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걸 파악해서 소모품으로 대체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또 문제가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다양한 걸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6월 1일 날 소모품 7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래서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차변에 소모품 B 이렇게 처리한 거죠. 그럼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했으면은 연말에 남아있는 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5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그것만큼 소모품 자산으로 비용을 취소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 뭐가 있대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을 때 단기 매매 증권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공정 가치가 변하면 그 변동분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손익으로. 자, 이것도 앞에서 다 언급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보면, 자,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의 잔고 금액보다 공정 가치가 올랐대요. 그럼 그것만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 주면 되죠. 거꾸로 만약에 장부 금액보다 공정 가치가 하락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을 감소시키고,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죠. 자, 여기 사례 한번 보실까요? 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니까 여러분들 동원이라는 회사, 주식회사 참치라는 회사, 이런 회사의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100주를 투자했고 요 골뱅이 표시는 한 주당 단가예요. 그래서 한 주당 10,000원에 취득했고요. 근데 기말에 보니까 12월 말일 날 요 주식회사 동원에 대한 주식은 공정가치가 15,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지금 5,000원이 오른 거니까 100주 갖고 있으면 얼마예요? 50만 원이 이익이 난 거죠, 플러스가. 근데 요 주식회사 참치 회사 거는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략 여러분 10,000원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100주에 10,000원이면은 얼마예요, 여러분? 100주에 10,000원이면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네요. 그럼 100만 원만큼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 손실이네요. 자,
원칙은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총액주의이기 때문에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요 50만 원은 대변의 평가 이익으로, 요 100만 원 마이너스 난 거는 차변의 평가 손실로 각각 기록하는 게 원칙이지만 순액으로 분기하라고 만약에 지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렇게 순액으로 100만 원 마이너스고 50만 원 플러스니까 퉁치면은 얼마 여러분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50만 원 손실 난 거죠. 이렇게 순액으로 분기할 수도 있는데 원칙은 총액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 따라 여러분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순액으로 해라 이런 얘기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총액으로 기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입니다.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비용 대응을 위해서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기말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누계액을 써도 되지만 우리 실무 관행상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집조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상각비, 해당 무형자산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또 기말해야 하는 분기가 또 뭐가 있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손충당금의 설정이네요. 자, 우리가 매출 채권과 같은 채권은 회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예상해서 연말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기록을 해주는데, 이때 여러분 요 금액 계산을 할 때 보충법에 의해서 하죠, 우리가. 그래서 채권 잔액에 요 추정률을 곱해서 우리가 쌓아놔야 될 충당금 전체 금액을 구하고, 근데 이미 충당금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 잔액에 추정률을 곱했더니 100만큼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충당금 작년에 잡아놓은 게 30이 있어요. 그럼 70만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00만 원인데 1%다 그러면 10만 원인데 충당금이 50만 원 있었는데 48만 원 충당금을 사용했대요. 그러면은 2만 원이 남아 있는 거니까 10만 원 중에 2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8만 원을 더 보충해 주면 되는 거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요. 그죠? 자, 여러분들 요 대손충당금이라든지 감가상각 이런 것들은 앞에 이론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안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책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그 부분을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손익의 정리다 이렇게 제가 해놨잖아요. 손익이라는 건 수익과 비용을 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로 인식을 해요. 근데 연도 중에는 현금 들어온 것을 다 수익 잡아놓고 현금 나간 거를 다 비용 처리해 놓고 이렇게 현금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말에 따져가지고 발생주의에 맞게끔 조정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 요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손익의 이연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 자, 봐봐요. 단기 4월 1일에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2023년이라고 가정해봐요. 올해가 2023년이니까 이게 2024년이라고 가정해봐요. 자, 여러분들 올해 2023년도 4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대여해줬어요. 그러고서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1년치 이자 12,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거를 내가 선불로 다 받은 거예요. 선불이라는 거는 미리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장부에다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봐봐요. 올해 단기 4월 1일 날 차변에 현금 12,000원 들어왔고 이자 받은 거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올해 단기 말에 결산할 때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찝찝해요. 뭐가 찝찝하냐 하면 12,000원이 올해 발생된 수익 맞나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그림 잠깐 볼까요? 그림에 보면 여러분 요 12,000원 중에 요 3개월치 이 3,000원 이 부분은
올해 2023년도 수익이에요? 2024년도 수익이에요? 2024년도 수익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3,000원도 지금 올해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현금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인식해야 될 3,000원의 이자 수익이 올해 다 인식해 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에 혹시 현금으로 받은 이자 수익 중에 내년도 거를 미리 받은 게 있다면 이렇게 정리해 주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12,000원 중에 3,000원의 이자 수익을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차변으로 반대로. 그리고 이거는 내년도 걸 미리 받은 거야 라고 해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하세요. 아, 선수 수익이 뭐지? 자, 여러분, 선수금 들어봤죠? 미리 받은 돈이죠? 미리 받은 수익이에요. 선수금처럼 부채인 거죠. 왜? 미리 받은 것만큼 내년도에도 또 3개월을 더 빌려줘야 되잖아요. 돈을 내가. 그쵸? 선수 수익은 선수금처럼 부채예요. 그러면 이 선수 수익은 내년도 3월에 가면 이자 수익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차변에 선수 수익이 오면서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12,000원 중에 9,000원은 올해 2023년도의 수익으로 3,000원은 2024년도의 수익으로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지만 우리는 1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하니까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측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비용입니다. 자, 그럼 비용인데요. 비용은 간단해요. 이거는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죠, 지금은.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한번 대보실래요? 여러분, 내가 돈을 빌렸는데 4월 1일 날 올해 1년치 이자를 현금으로 내가 한 번에 다 줬어요. 그래서 나는 장부에다가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해 놨어요. 근데 조금 찝찝해요. 결산할 때 생각해 보니까 이 12,000원 안에는 내년도 3,000원도 미리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할 때 혹시 현금으로 준 비용 중에 내년도의 비용을 미리 준 게 있다면 비용을 줄여주고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하래요. 돈을 미리 준 거니까 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급금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용 측면에서도 혹시 현금으로 지급된 것 중에 내년도 비용을 미리 준 게 있다면 그 비용을 기말 결산할 때 성급 비용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이거 한 번으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 여러분이 연습장에다가 그림 그려보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한번 고민을 또 많이 해야지 여러분의 지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전 사례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23년도 4월 1일에 1년분 임차료를 여러분 이 선수 수익이나 성급 비용은 꼭 이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간 경과에 따라서 발생되는 임차료죠. 임대료, 수수료 비용, 수수료 수익 이런 것들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꼭 이자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봐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 사례. 자, 그러면은 임차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23년도 4월 1일 날 차변의 임차료 비용 발생 1,200만 원이라고 했죠? 1,200. 자, 대변에는 현금 1,200. 지금 이렇게 분계를 해 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분계해 놨는데 자, 잠시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분계를 해놨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요 임차료 비용 1,200만 원이라고 분계를 해놨는데 보니까 이 중에
3개월치는 내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이겠죠. 1200이 12달치니까 석 달 치면. 그럼 임차료 비용을 줄이고 성급 비용으로 대체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말에. 자, 또 12월 31일 결산이 현재 화재보험료의 내역인데 올해 23년도 12월 말일 날 결산 분계, 즉 기말 수총 분계를 하라는 겁니다. 자, 5월 1일 날 보험료 300만 원을 비용 처리했대요. 그렇죠? 5월이라니 요거는 7월입니다. 7월 1일 날 고쳐주세요. 7월 1일,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날 보험료로 비용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험료 기간이 내년도 6월 말까지니까 요 300만 원 중에 150만 원은 올해의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성급 비용 이렇게 대체해 주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손익, 수익과 비용의 정리라고 했었고 방가로 1번에서는 손익의 이연이라고 했었는데 손익의 발생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두 번째로. 자, 여러분 이것도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해요. 봐봐요. 자, 어떤 개념인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자 12,000원을 받기로 하고 내가 돈을 대여해 줬어요. 올해 4월 1일 날. 근데 여러분 이거를 후불로 받기로 했대요. 약간 선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1년이 되는 요 시점에서 12,000원의 이자를 내가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올해 당해년도 12월 31일 날 이자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3월 31일 날 이자를 받기로 했으니까. 자, 근데 우리는 현금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생주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발생주의라는 건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익 비용이 발생됐을 때 인식을 하자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때 9개월이 경과됐다라는 거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2,000원에 12분의 9개월치 그러면 9,000원인가요? 9,000원만큼이 지금 발생이 된 거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발생이라는 건 예상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올해 당기 12월 말일 날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기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 3월 31일 날 현금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는 3개월치 이자인 3,000원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9,000원은 작년에 잡아놨던 뭘 회수한 거예요? 그렇죠. 미수 수익을 잡은 거죠. 회수한 거죠. 미수 수익은 미수금처럼 자산입니다. 받을 돈이니까. 자, 그럼 거꾸로 자, 차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내년도 3월 말일 날 12,000원의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올해 당기 12월 31일 날 보니까 9,000원이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럼 그것만큼 이자 비용을 인식하고 미지급 비용 부채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갚아야 될 돈이니까 부채죠. 자, 그리고 내년도에 12,000원 갚았을 때는 요 3개월치 이자 비용만 비용 처리해주고 9,000원 지급한 거는 요 부채를 상환한 걸로 처리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주는 이유는 수익과 비용은 기간에 따라 발생이 되니까 정확히 올해 거와 차기분 거를 구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1년 단위로 수익 비용을 보고해야 되니까. 이거 여러분 고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알았죠? 고민 많이 해보시고. 자, 23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이었다. 난이도 좀 높은 문제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 두 가지의 결산 정리 분계를 한 후에 당기 순이익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인데 이 두 가지의 수정 분계를 한 후에 당기 순이익이 얼마로 바뀌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단기에 발생된 이자 수익을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대요. 이걸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미수 수익 2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2만 원 이렇게 수익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그만큼 당기 순이익이 커지겠죠. 자, 미지급분 급여를 인식하지 않았다. 차변의 급여 비용이 발생했고 뭐 미지급 금이든 미지급 비용이든 간에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급여라는 비용이 4만 원이 발생됐으니까 당기 순이익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2만 원 마이너스 4만 원이니까 48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요 분계로 이해해서 그걸 풀어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동성 부채입니다.
유동성 부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해서 유동부채로 대체할 때 쓰는 게 바로 유동성 장기부채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입할 때는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1년 이내로 갚아야 될 때가 왔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건 여러분 유동부채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자, 기말에 해야 되는 수정분기들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네요. 이거는 우리가 앞전에서도 공부를 했었죠. 자, 퇴직금 비용은 현금이 나갔을 때 수년치를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라서 결산할 때 올해 1년치 발생된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하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했다가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부채를 상환한 걸로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그럼 만약에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퇴직금 100원을 충당부채로 잡아놨는데 종업원이 퇴사해서 120원의 퇴직금을 줬대요. 그러면 그때는 충당부채 100 없애고 20원만큼은 추가적인 퇴직급여로 처리하라고 했었죠. 근데 10원은 세금 냈대요. 그럼 110원만 주고 요 세금은 갖고 있다가 내야 될 예수금이다 이렇게요. 자,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문제는 전산회계 1급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한번 드러나 주면 나중에 회계 1급 들어갔을 때 좀 덜 생소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이런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외화채권 채무의 평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수출을 한다든지 또는 뭐 달러를 차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래가 생기면 외화 거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달러나 유로화나 이런 외화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라는 건 계속 변하니까 우리가 결산할 때 외환산 손익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수익 비용 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자, 사례 한번 볼까요? 자, 올해 당기 11월 5일 날 상품 1000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했다. 이 시점의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대요. 그럼 우리가 장부 기록할 때는 달러로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해서 기록해야 되는데, 자, 1000달러에 1000원이면은 100만원이네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0만원, 상품 매출 100만원, 아직 못 받았으니까. 자, 단기 말에 1달러의 환율이 1200원이었대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득인 거죠. 환율이 올랐으니까. 그럼 그 20만원 오른 것만큼 외환산 이익을 잡고 그만큼의 이 외상 매출금의 원화 가치가 커진 거잖아요. 요 외환산 이익을 우리 영업의 수익이라고 했었죠. 앞전에서. 그렇죠? 자, 차기 다음 연도 1월 10일 날 이걸 1000달러를 회수해서 현금으로 환전했대요. 환전 시점의 환율이 1500원이다? 그럼 150만 원이 들어왔겠네요. 그 외상 매출금은 120만 원으로 평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환율이 더 오르다 보니까 30만 원만큼의 이익이 생겼고 이 이익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외환 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업 외수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화 자산이 있는데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이익이지만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환산 손실, 외환 차손 이렇게 비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익인 사례를 본 건데 외환산 손실이나 외환산 손실이나 외환 차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입니다. 자, 이것도 앞전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8월 달에 6개월치 법인세를 미리 한번 납부해요. 그 우리 선납세금이라고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1년치 법인세 비용 처리할 때 그때 선납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미지급세금으로 잡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내용 보기 전에 자, 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에 8월 달에 미리 납부하면 선납세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인이 세금을 미리 내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법인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법인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아요. 그렇죠? 사람은 아니지만 기업도 이자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 원천징수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국가에서.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법인한테 이자를 줄 때, 그럼 법인이 이자를 받으면 법인의 이자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이자 수익만큼 법인의 이익이 커지겠죠. 그러면 그 이익의 일정 세율을 곱해서 내는 게 법인세거든요. 그러면 법인세를 어차피 낼 건데, 이걸 미리 떼래요. 은행이 법인한테 이자를 줄 때, 이때 아예 세금을 떼고 주래요, 대충. 자, 예를 들어서 세금이 200원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이런 걸 원천징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전산세무 2급 가면 원천징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원천징수라는 거는 이렇게 은행에서 기업이나 개인한테 이렇게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주는 거예요. 자,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주잖아요. 그죠? 그것도 원천징수, 이것도 원천징수예요. 이렇게 하여튼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해서 대신 세무서에 내주는 제도가 원천징수 제도인데, 근로소득을 준다든지 이자소득을 지급한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원천징수 하게끔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은행에서 이자 1,000원을 지급하면서 세금 200원을 제외하고 법인한테 준 거잖아요. 그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1,000원이 발생했지만 현금으로 800원만 줬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200원은 갖고 있다가 대신 낼 돈이니까 예수금이 되는 거예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근데 법인의 입장에서는 1,000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지만 800원만 받았잖아요. 그럼 200원은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나중에 낼 건데 미리 낸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선납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납세금은 미리 냈다가 나중에 낼 세금에서 깔 수 있기 때문에 선급금처럼 자산이에요, 자산. 성격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한 사례 볼 건데, 이것도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 주로 나오는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레벨을 높여서 한번 볼게요. 법인이 중간예납으로 법인세 1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차변에 선납세금 이자 1,000원을 받으면서 140원의 세금을 미리 떼었대요, 은행에서. 그래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 1,000원이지만 선납세금 140원. 1년치 법인세를 계산해 봤더니 500원이 나왔대요. 그럼 차변에 법인세 비용 500원. 자, 법인세는 내년도 3월에 보편적으로 내요. 그러면 아직 납부는 안 했으니까 결산할 때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선납세금으로 낸 게 지금 여기 얼마 있어요? 240원이 있으니까 선납세금 240원 제외하고 나머지만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2월 3일, 30일을 하는 기말 수정분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계들도 필요하겠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예요, 여러분. 자, 이 매출원가는 우리가 앞에 재고자산에서 학습을 했었죠. 자, 여러분, 상기업에서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로 인식을 하고,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는 기말에 한 번에 처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매출원가는 물건 판매 시점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말에 일괄해서 처리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럼 차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 10,000원. 자, 근데 이 10,000원 중에 일부를 팔고 15,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현금 받은 것만큼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돈만 받은 게 아니라, 자, 이 10,000원 중에 상품을 갖다가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기말해 보니까 남아있는 상품이 3,000원이래요. 아니, 10,000원 주고 샀는데 3,000원이 남았다는 건 얼마너치 팔려나간 거죠? 그렇죠. 7,000원어치 팔려나간 거죠. 이 7,000원을 우린 뭐라고 배웠었어요? 그렇죠.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익 15,000원이 발생했고 관련된 비용이 7,000원이라는 거죠. 그럼 얼마의 이익이 난 거죠? 그렇죠. 8,000원에 물건 팔아서 마진, 이익을 얻은 거죠, 기업은. 이거를 손익계산서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매출액 15,000원에서 매출원가 7,000원이죠. 그렇죠. 여기 7,000원.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매출원가 7,000원은 어떻게 구합니까? 기초상품에서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에 남은 걸 빼면 되는 거죠.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나머지 이익을 뭐라고 했었죠, 예전에? 그렇죠.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밑에다가 뭘 빼요, 여러분?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비용을 더하고 빼면 세전이익이 나오고,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속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그 손익계산서 구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번 또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이 어려운 결산 중에 기말에 해야 되는 기말수정분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봤는데, 특히 결산 쪽의 기말수정분계는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낸다고 그러면 욕심이고요. 여러 번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읽어보면서 노트에 한번 요약 정리해 보시면 분명히 또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해하시는 시점이 올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